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책 협상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3% 상승한 25,415.1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49% 오른 2,816.2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55% 상승한 7,671.7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31일 블룸버그 통신이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어 중국 부총리가 고위급 회담 재개를 위한 개인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지난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조용한 대화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협상을 원한다면 우리는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애플이 전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3%가량 올랐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장 마감 이후 지난 6월 30일로 끝난 올해 세 번째 회계 분기의 주당 순이익이 2.34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기대치 2.14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애플의 전분기 매출은 533억 달러로 시장 기대치 523억 4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CNBC는 아이폰 판매 가격 상승이 분기 순이익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 관련 우려가 줄어든 반면 초과 공급에 대한 부담은 커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2.0% 하락한 68달러 76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는 7월 한 달 동안 7.3% 하락했는데 이는 2016년 7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올랐는데 거래량이 연중 최저치 수준 이틀째 이어가면서 여전히 시장에는 관망 심리가 강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 대형주를 중심으로 올랐었고요. 0.7% 상승으로 종가를 찍었었지요.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는데 이 미중 무역 정책 협상을 위한 고위급 회담 대화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재개되면서 그간 기술주가 부진했었는데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호주와 일본이 미국의 대아시아 투자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투자 계획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 거고요. 신흥국의 외화 부채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로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는 건지 함께 짚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는요. 삼성전자가 어제 2분기에 전분기 대비 다소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3분기에 다시 한번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을 거고요. 설비 투자가 넉 달째 감소하고 부진의 골도 깊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의 의견 또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8월 1일입니다. 8월의 첫 시작이고요. 수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요.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호주와 일본이 미국의 대아시아 투자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투자 계획이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내용 함께 봐주십시오. 네, 말씀하셨듯이 호주와 일본이 미국의 대아시아 투자 계획에 동참을 했다고 지금 로이터 통신이 전일 좀 보도를 했는데요. 호주 외교부 또 미국의 해외 투자 공사 또 일본의 국제협력은행이죠. JBJC가 공동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는 이제 인도의 태평양 투자를 위해서 이 3자 간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이 투자를 통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또 기회를 창출하면서 자유롭고 개방적, 포괄적, 번영하는 지역이 육성할 것이라고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세 개국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교통, 관광, 기술, 인프라 부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정부 같은 경우는 민간 자본도 적극 유치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적인 투자 자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여기에 좀 이들 국가의 연대로 봤을 때는 우선은 앞서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그리고 기술 에너지 분야에 1억 1,300만 달러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1억 1,300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은 약 1,266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전에 주위 여론이나 말씀하셨듯이 의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투자 계획이 아니라고 좀 선을 그었는데, 하지만 1대1로와 구상 이런 부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아시아 전역에 투자를 해온 중국에 맞대응하기 위한 조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좀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압박에 좀 대응하는 그런 차원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한 강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호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태평양 지역 원조에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일본은 바누아루의 수도 포트빌라의 대사관을 개관하면서 영내 외교를 좀 강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두 번째 이슈도 보겠습니다. 신흥국의 외화부채가 또다시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이 글로벌 경제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흥국의 부채 이대로 괜찮은 건지 먼저 좀 여쭤보고요. 우리나라 상황도 함께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우리나라 신흥국들의 외화부채가 사상 최대치로 좀 불어났습니다. 신흥국 부채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불안 요인으로 최근에 많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금융센터가 내놓은 내용 보면은 올해 1분기 기준의 신흥국 외화부채는 8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050조 정도에 달하는 수치이고요. 신흥국 외화부채가 2008년에 3조 9천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10년 만에 좀 2배 넘는 수준으로 좀 급등을 한 그런 수치입니다. 신흥국 외화부채는 8조 5천억 달러 가운데 달러 표시 부채가 76%까지 차지를 했는데요. 우선 국제금융센터가 국제금융협회 자료를 분석한 내용 본다고 한다면 국내 총세상 대비 외화부채의 비중은 터키가 70%로 가장 높았고요. 헝가리는 64%, 아르헨티나는 54%였고 폴란드와 칠레도 51%와 50%까지 가는 수치였습니다. 이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과 또 그에 따른 달러 강세, 이런 부분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 이탈, 또 통화 가치 하락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늘어난 빛이 이제 신흥국들의 기업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IMF에서 국제금융
받기로 했던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는 올해 들어서 미국 달러 가치가 47%가 추락했고 터키 리라 같은 경우는 28%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각국의 외환무역 대비 향후 3년간 봤을 때 3년간 달러와 부채망이 비율을 고려하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터키 등의 외화 조달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환 능력은 건실하고 있습니다. 건실한 수준이기 때문에 무역 의존도에 비해서 외화 부채 비용은 GDP 대비 41%로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는 진단을 해주셨고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요. 스타벅스가 중국 알리바바 산하 온라인 음식 배달업체와 손잡고 올 가을부터 중국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달라진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스타벅스가 중국 스타벅스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간 매출 부진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매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알리바바 산하적 온라인 배달업체 어러머와 손잡고 올해 가을부터 중국에서 커피 배달 서비스에 나설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밝혔던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이번 내용이 이번 주 후반부에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큰데요. 지난주에 스타벅스 차이나의 벨린다잉 최고 경영자가 애널리스트들에게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 가을부터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내년에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좀 밝힌 바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 부분은 중국 시장에서 갈수록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부분이 있고, 역시 또 이제 매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좀 풀이되고 있고요. 1999년에 스타벅스가 중국의 첫 매장을 좀 오픈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80% 이상의 시장점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프리미엄의 어떤 브랜드 강자로 군림해 왔습니다. 하지만 2분기였죠. 작년 2분기부터, 우선 중국 내 매출이 2% 줄어들면서, 위기가 좀 오는 부분이 좀 있었고, 작년 같은 동기에 비해서 7% 증가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매출 부분이 크게 부진한 결과가 나타난 걸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매출 감소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중국 내에서도 이런 매출 감소 문제는 스타벅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고가 그리고 어떤 동경의 브랜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안에서도 이 글로벌 커피 브랜드 쪽은 진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부분도 스타벅스에게는 고민거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의 이 커피 시장 규모는 300억 원, 우리나라 돈은 4조 9천억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50%도 성장할 것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커피 브랜드들의 큰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유망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 토종 브랜드 그리고 전 세계 커피 브랜드들이 지금 매장 확대 같은 공격적인 정책을 지금 피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9월이었죠. 중국 토종 브랜드 위싱 같은 경우가 중국에 660개 매장을 열었는데요. 현재 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이 스타벅스의 그런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왔고, 이 루이싱 같은 경우는 이 저렴한 가격도 이 스쿠터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영역을 좀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이 아메리카노 미디움 사이즈 커피 한 잔이 $3로 같은 종류의 스타벅스 커피가 $4인데 오히려 더 싼 모습을 싸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어떤 호응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또 스마트폰 웹을 통해서 주문을 받고 30분 이내에 배달하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 배달 서비스를 하면서 중국에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또 영국의 커피 업체죠. 이 코스타 커피 같은 경우에도 중국 매장을 459개 좀 열었고 2022년까지 1200개까지 오픈할 계획입니다.
뭐 캐나다 커피 브랜드죠. 뭐 팀 클론 같은 경우에도 향후 10년간 전국 1,500개 이상의 매장을 추가로 개장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스타벅스가 이 배달 서비스 도입한다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떤 이런 부분을 상쇄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스타벅스가 빠른 속도로 배달하고 또 배달 과정에서 이 커피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다면 이 배달 서비스 채택이 이 스타벅스의 그 브랜드를 어떤 제고시키고, 만약 이게 잘 안 된다고 한다면은 이번 스타벅스의 배달 서비스의 그 정책이 어떻게 역풍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의 실적이었는데요. 장 이후로 애플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기술주가 부진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이 기술주에 대한 우려를 좀 잠식시킬 수 있을까요? 네, 뭐 애플의 그 실적 발표가 뭐 기술주, 특히 애플과 관련돼 있는 애플의 어떤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1차적인 수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대표적으로 그 애플 PCB를 납품하고 있는 인터플렉스, 그 카메라 모드를 납품하고 있는 LG 이노텍, 삼성전자 같은 이런 기업들이 1차적인 수혜를 받을 것은 크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SK하이닉스 사상 최고치 실적 발표했고, 이런 부분이 그 전에 어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의한 그 기술주들의 그 중간에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장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전분기보다 다소 아쉬운 실적을 냈었죠. 3분기에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 다시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그렇습니다. 우선 2분기가 살짝 내려왔고, 그렇지만 3분기 그리고 4분기는 좀 더 좋아질 거라는 지금 현재 예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는 반도체 쪽에 어떻게 보면 호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번 영업이익에서 70% 이상이 다 대부분이 반도체 쪽에서 숫자가 나온 거였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스마트폰하고 디스플레이가 조금 부진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좀 아쉬운 실적을 기록한 게 맞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분기별로는 어떻게 보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점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참 4.9%가 줄긴 했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3분기를 어떻게 보면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런 조금 체력을 비축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관장하는 IM 부분입니다. 바로 휴대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너무 덜 팔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번에 갤럭시 S9이 나왔는데 이 전 모델과 전전 모델하고 큰 차이점이 없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롭게 이렇게 굳이 바꿔야 되나라는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됐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 조만간 나오게 되는 갤럭시 노트에 대해서 아마도 좀 새로운 얘기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 정책을 좀 사용을 하든지 어떤 이유가 나올 것 같고, 또 내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폴 더블폰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되면 IM 쪽 분야에 대한 이런 숫자가 아직 다시 잘 나와줄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디스플레이 패널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실제로 LCD 패널 가격은 계속해서 하향이었습니다. 2분기 내내 어떻게 보면 하향이 됐었고, 이러한 부분에 큰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었다. 그렇지만 OLED 부분을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OLED 패널은 대부분 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대부분 다 전 세계에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 이것은 OLED에 대한 이런 채용률이 조금만 높아진다면 숫자는 분명히 다시 위로 올라와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LCD 패널도 이제는 가격이 다시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BOE 쪽에서 이제는 가격 정책 가지고 더 이상은 자기들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가격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얘기 잠깐 드렸던 것처럼 호실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보면 크게 기여를 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게 뭐였냐면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측에서는 하반기도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긍정적으로 봐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반도체 라인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고점 논란이 매번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나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많은 수요를 지금 현재 창출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라도 주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소비자 가전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로 TV 쪽에서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지금 현재 늘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QLED 같은 경우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판매 호조가 많이 되고 있고요. UHD나 초대형 TV 같은 경우에 고부가가치 제품 같은 경우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라인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으로의 흐름 자체가 조금 불확실성이 많이 꺼져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반도체 쪽에 워낙 많이 지금 현재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분명히 삼성전자 지금 현재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도 성수기 영향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주가의 흐름을 좀 더 많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아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휴대폰 IM 부문 쪽이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 9이 발매가 되죠. 어떻게 반응 어떻습니까, 시장에? 우선 아직은 발매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조금 획기적으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양이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정책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노트 3가 좀 비싸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중국 쪽이 저가 이런 브랜드를 열심히 계속해서 내가면서 그 MS를 계속해서 좀 잠식당하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MS를 다시 찾기 위해서 갤럭시 노트가 이번에 좀 이렇게 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가격 정책에 대한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내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장님,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이 매수 쪽이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거의 3% 이상이 나오는 이런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이면 정말 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을 못 받을 망정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이런 현상이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어떻게 보면 주가를 보시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휴대폰 이렇게 그리고 반도체 세계 1위 업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프리미엄을 못할 망정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지금 현재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설비 투자 지수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차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경제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조금 갑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야지 앞으로의 미래가 좀 밝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다 대부분 하락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점을 작년 말에 찍고 다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걱정까지 되게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L자형 불황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는 어떻게 보면 규제를 열심히 풀어주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경기가 빨리 돌아갈 수 있게 열심히 같이 그 파도를 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파도를 넘을 수 없게 강한 이런 규제가 지금 현재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경제 상황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뭐 미중 간에 이제 무역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원화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너무 가파르게 지금 현재 하락세에 지금 현재 가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좋지 않습니다. 또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고 70불대로 지금 해서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상황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설비 투자가 무려 넉 달째 지금 현재 감소를 하고 있고 부진의 골도 좀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도 지금 사실은 좀 많이 어두워져서 좀처럼 투자 심리가 좀 회복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앞날에 경고 신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좀 빠르게 좀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괜찮다 낙관론만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 현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좀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 처하고 있는 이런 기업 경기나 이런 상황을 보면 절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실사지수 BSI 보고서를 보면 최근 5월 달에는 81을 기록했다가 6월 달에는 80, 7월 달에는 75 가까이 되면서 사실은 5포인트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상당히 큰 이런 포인트가 내려오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기대치인데 그 기대치마저도 지금 현재 가장 낮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사실은 80도 높은 게 아니라 81도 높은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BSI가 100보다 낮아버리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투자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고 조금 허리띠만 졸려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새롭게 우리 경제가 지금 선순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슈가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경기가 좋아질 때 상승세를 탔을 때 반도체 부품 등 여러 가지 자원들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중간 부품을 공급하면서 미리 상승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분야에 대한 힘이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면서 성장세가 많이 꺾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3분기 연속 1조 원의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을 달성을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모델 S 판매 같은 경우도 작년 상반기보다 3% 이상 줄어들면서 점점점 좀 쪼그라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장기간 이어진 어떻게 보면 저선업 불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신흥국 우리가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카풀이나 공유 경제나 이런 원격 의료 같은 것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산업의 규제에 계속해서 가로막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시작도 하지 못하는 이런 좀 속상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가장 큰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자영업들이 좀 현재 많이 몰락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시행한 최저임금이나 52시간에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투자를 좀 더 많이 망설이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대기업 규제나 공정한 경제에서 확립 기조로 인해서 대기업의 투자가 의욕이 많이 위축돼 버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던 최저임금의 어떻게 보면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계속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결정적으로 또 최근에 우리나라의 GDP가 2.9% 정도로 지금 현재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대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2.9는 좀 많이 힘들 거 보인다. 2.7이나 2.6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4%대 중반이고요. 중국 G2라고 할 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6%대 후반대입니다.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은 열심히 뛰어가는데 신흥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대다라는 거.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성장률하고 거의 뭐 비슷한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성장률은 계속해서 기록할 수 있는 건데 거기보다 더 많이 뛰어야지만 우리가 실제 고용이나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선순환 과정에 겪을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이슈 보겠습니다. 국내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투자 의견까지 함께 여쭤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ESS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들을 나오는 거 보면 숫자가 아주 잘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지금까지 실적 발표된 것 중에서 실적에서 가장 잘 나왔던 이런 종목이 바로 이 삼성 SDI라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영업이익도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ESS라 하면 여러분들 뭐지라고 하면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이 지금요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확대 정책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표주로 바로 이 삼성 SDI와 LS 산전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국내 ESS 보급량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20배 이상이 높아졌답니다. 그만큼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정부 주도로 해서 ESS 할인 요금 제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태양광 연계 ESS에 대한 이런 추가 얘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밀어주는 이런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고 실적은 당연히 더 잘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ESS 배터리에 대해서 뭐 4가지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그리고 전력 변환 시스템 그리고 전력 제어 시스템 등으로 4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장 어떻게 보면 원가 비중이 높은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ESS, 바로 배터리에 대한 이런 이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기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하면 이거 앞으로는 좀 너무 많이 이런 차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좀 처질 수는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드렸던 LS 산전 같은 경우는 처지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숫자를 낼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LS 산전 같은 경우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이상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LS 산전 같은 경우는 ESS 구성품 중에서 배터리 다음으로 원가 비중이 높은 PCS라고 하는 전력 변환 설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격이 점점 하락할 위험이 많이 없는 이런 품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숫자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바로 이 가격의 폭이 적게 하락할 거다라는 거.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LS 산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전력 변환 장치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움직일 거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드렸던 삼성 SDI와 LS 산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수혜주를 삼성 SDI와 LS 산전을 꼽으셨는데 LS 산전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차장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장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는 좀 거의 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락할 게 거의 없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가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잠깐 움츠렸다가 뛰는 것처럼 아마 시장은 지금 그러한 그 시기를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도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올라갈 때 어떤 업종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지금 현재는 주도주가 없지만 주도주가 분명히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도주가 생기면 거기에 빠른 캐치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반도체나 소재 그리고 호텔 레저에 대한 이런 종목들이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투자는 절제다 시간이고요. 절제 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네, 먼저 미국의 3대 지수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산업주 다우지수인 보잉과 캐터필러의 상승세가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먼저 문우신 장관과 류호 총리의 무역 협상 물밑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소식에 무역 갈등 봉합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장 투자자들이 좀 완화된 측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블룸버그 통신에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양쪽 다 미국과 중국은 추가적으로 무역 전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요. 하지만 미국 내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은 지금 치열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상승세로 이어질지 미 증시가 낙관하기는 조금 이른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애플에 관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모두 잘 나오면서 상승세를 좀 이끌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별 종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수입니다. 어제 지수는 강한 하락세가 전전일날 이어졌지만 상승세를 좀 이어갔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역전쟁 갈등 봉합 우려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300라인까지 상승을 한 모습인데요. 과연 이 7,300 라인을 넘어가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불어 있는 오늘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이은 기업 실적 발표들이 여러 가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늘 어떻게 나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금일 나스닥은 상단으로는 7,300, 중단으로는 7,250 라인, 하단으로는 7,210, 7,190 라인까지 좀 박스권 흐름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론 7,300 라인 강한 상승세 돌파 시에는 조금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다음 오일을 보시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어제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이렇다 할 실적을 좀 내놓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유가 상승세는 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인지 트럼프가 먼저 이란 대통령에게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감소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과연 이것이 오일의 매도세가 시작된 측면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어쨌든 하방 원웨이가 거의 나왔었는데요. 이런 지정학적 우려가 감소되면서 오일이 지금 매도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고 상단 지지대는 70불입니다. 물론 70불에 대한 누적 피로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단 지지대는 지금 68불에 대해서 지금 하단 지지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68불이 무너진다면 조금 더 오일은 하락할 수 있는 66불까지 원웨이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금일은 눌림 시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전일 중심선 부분인 지금 68.80 라인 정도까지 눌림이 있었을 시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유로전을 보시면 지금 이 1.1800 라인 때 강한 저항대가 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다가 이 라인만 부딪히게 되면 지금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 마의 1.1800 라인이 지금 강한 저항대로 작용해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일은 위로는 좀 지지대가 좀 촘촘한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1.17900, 1.17500, 1.17400, 또 하단 지지대는 좀 얇은 편이고요. 1.17230 라인. 그래서 밑으로 하단 지지대까지 좀 뚫린다면 지금 원웨이 장세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측면을 보여서 오늘은 유로는 관망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골드 같은 늘 말씀드렸죠. 과연 연중 최저치를 찍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하락세가 이어질 때마다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전일 같은 경우도 급한 상승세를 아주 이어가다가
지표 발표가 있으면서 하락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상단에는 1238라인, 중단에는 1231라인, 또 하단으로는 1226라인을 버티고 있는데요. 시가 위아래로 지금 중심선 매매 접근법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가 위에서는 매수 접근, 시가 아래에서는 매도 접근으로 조금 박스권 응징에 대비하는 중심선 매매 기법으로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매매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조언 얻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쪽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이 0.3% 정도 올랐었는데 오늘 국내 선물은 어떻게 투자 전략 짜보면 좋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야간 국내 선물은 지금 미 증시가 좀 상승세에 이끌어가면서 더불어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중 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 갈등 봉합 소식이 있었다. 이런 소식에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 상승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도 국내 선물에 관한 단기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코스피 거래량이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내 증시의 제약 바이오, IT 등 미디어까지 주도주의 어떤 방향성이 상실되었다는 것. 이 점이 지금 좀 우려감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이 주도주가 어떤 상승세를 이어가기 전까지는 지금 눈치 보기 장세는 여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단으로는 298.30 라인 정도, 중단으로는 297.75 라인, 하단으로는 296.80 라인까지 박스권 흐름은 여전한 흐름이고요. 물론 금일 미 증시에 관해서 상승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단 라인인 298.30 라인을 넘어간다면 298.80 라인까지 1차적으로 상승, 2차적으로 3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나올 것으로 오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절제마스터 오늘 추천 종목 있으시죠? 투자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네, 금일 추천주는 FST입니다. 아무래도 이 업체에 관해서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요. 페리클이라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페리클이 근데 국내에서 유일한 생산업체고요. 내수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에 육박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3분기 예상 실적치가 조금 전망치가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이 좋게 나오는 측면도 좀 부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이 지금 이 종목에 먼저 선점을 하는 측면에서 하시는 게 조금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 실적이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이 늘 지금 10%에서 8%에서 10% 정도 단기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렸고요. 목표가는 6,000원 이하에서 지금 장전이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하시고 지니까는 목표가는 1차적으로 6,800원 라인, 그리고 2차적으로는 상단 고점인 7,500원까지 추천을 드린 바이고 하단으로 손절가는 5,200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FST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절제 마스터와 함께 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 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박동현 본부장, 김홍식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